오늘은 이제 은행은 아니지만 그와 유사하게 대출의 대출에 관련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금융기관들에 대해서 이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상호저축은행을 다루게 될 텐데, 이제 지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오늘 나오게 될 게 첫 번째 상호저축은행이고, 그 다음에 신용협동조합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캐피탈 회사가 있는데, 이것들의 특징은 뭐냐면 다 은행이랑 비슷하게 대출과 관련된 일을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저축은행과 요 신용협동기구는 특히 비은행 예금 취급 기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 이름이 정확하게 쓰려고 하면 아주 긴데, 은행은 아니지만 예금을 취급하는 애들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대출과 예금을 같이 다루는 애들이라는 뜻에서 얘네를 비은행 예금 취급 기관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한글로 했을 때 여신과 수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제 이게 굉장히 그 은행업에서 자주 쓰이는 말이에요. 여기서의 신은 신용, 돈을 말합니다. 결국 금융의 세계에서 신용은 너를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네가 돈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돈인데, 결국 그 돈을 여신은 줄 여자예요. 그러니까는 신용을 준다. 그러니까는 너를 믿고 돈을 빌려준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수신은 받을 숫자입니다. 신용을 받는다. 내가 너에게서 믿음을 받아서 너의 돈을 받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신은 대출을 주는 거고, 수신은 예금을 받는 걸 수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용어를 잠깐 설명드렸고, 특히 저축은행과 신용협동기구는 사실상 은행이랑 99% 똑같은 일을 합니다. 하지만 특정한 고객층을 타겟으로 한다라는 점이 이제 은행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저축은행이라는 것은 뭐냐? 이거는 우리가 그 상업은행을 시중은행, 전국은행과 지방은행으로 나눴을 때 그 지방은행으로도 안 된 그보다 더 작은 애들을 우리는 저축은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굉장히 비슷해요. 저축은행이나 지방은행이나 우리나라에서는 일정한 행정구역, 그 말이면 그게 무슨 뜻이냐면 광역시도, 예를 들면 경상북도, 경상남도, 대구광역시, 이런 지방자치단체에 초점을 맞추고 그 안에 서민과 중소기업을 주 고객으로 하는 금융기관을 저축은행이라고 지금 현재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은행과 굉장히 비슷해요. 하지만 조금 더 규모나 능력에서 조금 떨어지는 애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저축은행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은행의 문턱이 높아서 은행에서 대출받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대출을 해주는 데에 이 얘네의 존재에 의의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대신 대가는 뭐냐? 너는 은행에서 어차피 거절당한 애니까 더 높은 대출 이자를 내라. 이게 그 저축은행에서의 대출을 받을 때의 한 가지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이거는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갈 건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저축은행은 결국 서민을 주로 영업의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그 중에서도 서민이 꼭 해결해야 되는 문제, 주거 문제. 그래서 많은 부분이 요 몰기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부동산 대출이 굉장히 비중이 크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특히 미국은 아예 요 세이빙스 뱅크에 대해서 미국의 저축은행은 반드시 65% 이상을 주택 담보 관련된 거에 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몰기지라는 요 주택 담보 대출 그 자체와 그 주택 담보 대출을 포장해서 만들어지는
파생 상품인 mortgage backed security, 이제 그 주택 담보부 뭐 어떤 금융 상품에 합치면 한 대략 65%가 되는 거를 확인할 수 있다. 이것만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학기 강의 자료를 준비하면서 뭐 이제 그 조별 활동도 하고 이러느라고 좀 많이 덜어냈어요. 그래서 빠르게 넘어갈 건데, 이제 우리나라의 상호저축은행 위주로, 이제 우리나라 컨텍스트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른 나라들은 또 각자 상호저축은행에 해당되는 그 기관들이 생기게 된 유래가 약간씩 달라요.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제 유래를 따져보면, 이제 우리나라의 상호저축은행은 일제강점기에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조선시대에는 금융이라는 게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죠. 이제 우리나라는 철저한 유교적인 그 문화 속에서 상업을 굉장히 배척했기 때문에 금융업 하면은 굉장히 이 나쁜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는 금융기가 우리나라의 자본을 가진 금융회사가 발달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늘 아무리 이제 도덕적으로 이제 그것을 지탄을 하더라도 금융이 존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실 현 사회에서 누군가는 필요한 돈이 있고 누군가는 돈이 남기 때문에 그게 자연스럽게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적인 계약 관계들이 출현을 할 수밖에 없어요. 사적인 대출, 사적인 빌리고 갚는 관계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형태로서 이제 일제 강점기부터 이제 좀 돈이 있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 그 사람들이 뭔가 대출을 주변에 해주게 되는 그런 사적인 관계를 그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 왜 그렇게 되냐면, 이제 일제 시기, 이제 대한제국 시기, 그리고 일제 강점기 때 뭐 정부 주도로 은행이 만들어지게 돼요. 하지만 은행은 이제 당시의 시대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 한창 산업을 발전을 시켜야 되는 시기죠. 그리고 일제는 특히 태평양 전쟁, 뭐 이런 외국과의 전쟁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었기 때문에 얘네가 중요시하는 거는 중공업입니다. 그 화학, 그 다음에 기계, 이런 곳에 투자를 하는 용도로서 은행의 자금을 모은 것이지, 그거를 이제 서민들을 위해서 그 자금을 모을 수 있는 금융기관을 만든 게 아니다. 그러면 일반인은 어디서 돈을 빌릴 수 있느냐? 은행에서 못 빌리니까 이런 사적인 곳에서 빌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한글에서 표현을 할 때 이 사채랑 저 사채를 구분해야 되는데, 그냥 사채라고 했을 때 이게 회사의 채권, 회사가 발행한 채권 이제로서의 사채와 그 다음에 사적인 채무 관계로서의 사채를 이제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채업자라고 하는 이제 그런 곳에서 이제 사람들이 빌릴 수가 있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근데 이 당시에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생기는 사적인 계약은 법에 의해서 보호받는 게 아니죠. 법의 역할은 사람들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정장치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에 해당이 안 돼요. 왜? 이거는 그냥 너희들끼리 서로 빌리고 갚고 하는 관계니까 그것까지 이래라 저래라 안 하는 거죠. 관여를 안 합니다. 그렇다는 거는 규제가 없다는 거고, 그러니까 주로 누가 갑이 되고 누가 을이 되느냐, 돈이 있어서 빌려주는 사람이 갑이 되고 돈이 없는 사람이 을이 되겠죠. 그러면은 돈이 빌려주는 사람이 야, 너 이자율 40%로 해. 그러니까는 100만 원 빌리면 내년에 140만 원 갚아. 할 말 없는 거예요. 왜? 어차피 너는 나한테 빌릴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높은 고금리에 이러한 사적인 채무 관계가 형성이 되면 결국 피해를 보는 건 서민일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1972년 이제 박정희 대통령 시기에 이 긴급 경제 조치라는 거를 발표를 합니다. 이제 여기 이 긴급 경제 조치의 내용이 뭐냐? 더 이상 사적인 대출 관계라고 하더라도 금리를 함부로 할 수 없다. 특정한 수준 이상으로 높이지 못한다. 이제 동결을 하고요. 그 대신 이제 너네를 법의 체제로 들여오겠다. 제도권으로 들여오겠다. 그냥 너네가 그냥 대부 업체가 아니라
하나의 금융기관으로서 이름을 정식 타이틀을 달고 영업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렇게 법의 체제로 들여오는 거죠. 그러면서 상호 신용금고라는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이제 돈이 있으니까 이제 금고고, 신용 대출 사업을 하니까 이제 신용을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상호라는 게 붙은 거는 서로 상부상조해라, 이런 취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상호 신용 금고라는 애들이 생겨났어요. 이제 하지만 우리가 이 시기까지는 어떤 사람들의 입장에서 상호 신용 금고에 대한 인식이 좋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은행을 가면 되는데, 내가 건실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나는 은행을 가면서 빌리면 되는데 굳이 내가 상호 신용 금고를 갈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은행은 이제 우리가 은행업의 기초에서 배웠지만 은행 자체가 그 신뢰의 상징이죠. 사실상 경제에 있어서 은행의 체제가 돌아간다는 것은 최소한의 사람들로부터의 신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은 믿을 수 있다. 하지만 얘네는 못 믿는다. 이 어디서 이거 그 근본이 없는 이제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예금을 맡기는 사람도 적고 가능하면 여기서 대출도 안 받으려고 해요. 이제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문제는 이제 97년에 우리가 또 다시 IMF 외환 위기, 아시아 금융 위기를 겪게 되었죠. 그때에 많은 기업이 파산하고 많은 금융회사도 파산하고 개인도 개인 파산을 많이 신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얘네들도 이제 힘들어지겠죠. 왜냐하면 돈을 은행에서 못 빌리는 사람들이 여기서 빌렸을 텐데 나 못 갚겠다.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는 이제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게 되니까 다 손실 처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상호 신용 금고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정치권에 가서 그 계속 어필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대로면 다 무너진다. 그래서 그 의견을 받아주어서 상호신용금고법을 2001년에 상호저축은행법으로 개정을 해줍니다. 근데 이름의 차이뿐인데 물론 세부적인 내용도 바뀌었지만 여기에 상호신용금고 대신에 은행이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갑자기 안 믿다가도 믿을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은행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요 이름을 바꿔주고 그래서 이미지를 쇄신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장치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어렵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규제를 좀 풀어줍니다. 그리고 이 상호신용금은행 이것도 이제 좀 너무 여전히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다. 이래서 이제 아예 나중에는 2010년에는 저축은행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이름을 바꿔 달게 이제 해주게 되고, 그래서 뭐 요즘에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땡땡 저축은행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얘네는 지금 여기 은행은 은행인 것처럼 보이니까 이제 예금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선택을 할 수 있는 고려 대상은 되었어요. 내가 은행에 돈을 맡길 수도 있고 저축은행에 돈을 맡길 수도 있다. 그러면 은행에 그냥 맡긴다. KB든 하나든 신한이든 이런 데 은행을 맡기면 그냥 돈을 맡기는 의미가 있지 여기서 내가 엄청난 이자를 받을 걸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축은행에 내가 예금을 하면 그러면은 너네는 나한테 뭘 해줄 수 있는데 내가 은행에 안 가고 너네에게 가야 되는 이유를 만들어 봐 라고 하면은 저축은행이 제시할 수 있는 거는 더 높은 예금이자. 그래서 예금이자가 얘네는 높습니다. 그럼 예금이자가 높으면 허들이 높아지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의 돈을 들여서 예금을 모집했기 때문에 내가 사업은 그보다 더 벌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축은행은 필연적으로 더 높은 수익을 주는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게 뭐가 되느냐? 그 중에 하나의 안으로서 하나의 선택지로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건 뭐냐? 원래 이제 우리가 그 조별 활동을 할 때도 했지만 은행이 있어요. 그리고 기업이 있어요. 이제 둘이 계약을 맺었어요. 그걸 우리가 대출이라고 했고 대출 계약서를 쓰는 거를 조별 활동할 때 해봤죠. 그러면은 그때 기업이 돈을 빌리면 갚는 사람은 이 기업 법인의 이름으로 그거를 갚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그 책임이 이 돈을 빌린 이 법인에게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 좀 문제가 있어요. 기업은 여러 가지 사업을 동시에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1번 사업, 2번 사업, 3번 사업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만 해도 휴대폰, 가전, 반도체 세 가지 하잖아요.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해요. 근데 이렇게 기업이라는 이름으로 묶였기 때문에 이게 잘 되고 이게 잘 돼도 이거 하나만 망하면 기업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 전체 이름을 빌렸기 때문에 이 사업을 세 번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빌린 돈이라고 할지라도 기업의 이름으로 빌렸으므로 이게 돈이 안 되면 1번, 2번 사업을 어떻게 처분을 해서 돈을 만들어서 갚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이것들을 사업별로 쪼갤 수 있게 해주자라는 게 바로 프로젝트 파이낸싱입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에서는 기업의 이름, 요 법인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는 게 아니라 그 프로젝트 사업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는 겁니다. 이제 굉장히 좀 혁신적인 거예요. 생각해 보면.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제 법적인 그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그 사업을 전담하는 특수 목적 회사, 이제 유령 회사, 이제 종이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고 이제 거기서 이름을 빌려서 대출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리고 대출을 해주는 돈을 빌려주는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들도 혼자서 하기에는 부담이 있으니까 이제 공동 대출, 이제 여러 이제 컨소시엄을 구성하거나 해서 함께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혼자 100억을 독박을 쓰는 게 아니라 10억씩 10명이 나눠 가지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기에 딱 좋은 사업이 뭐냐면 바로 부동산 개발이에요. 왜냐하면 부동산 개발은 성공했을 때의 예측이 쉽습니다. 뭐 휴대폰 사업이나 뭐 반도체 사업 같은 이런 사업은 성공하면은 얼마를 버느냐, 이거는 양쪽으로 열려 있는 거예요. 이제 더 많이 벌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제 그게 베리에이션이 너무 커요. 근데 부동산 산업은 부동산 건물, 큰 상가 아니면 큰 몰을 지어서 그 큰 몰 컴플렉스에 이런 회사 오피스를 임대를 주면 임대료가 따박따박 들어오는 사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돈이 얼마씩 들어올지 예측이 쉽습니다. 그럼 그거를 근거로 금융회사들한테 대출 제시를 하고, 자, 우리가 이만큼 임대료 수익이 날 거니까 돈 빌려 주십시오. 얼마면 건설비 충분합니다. 이렇게 하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부동산에 주로 많이 사용이 되는 그런 금융 기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저축은행들이 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많이 투자를 했어요. 2001년에 이제 개정이 되고 나서 2010년대까지 약 10년 동안 열심히 여기서 수익을 창출을 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외부의 영향이 또 있었죠. 바로 미국에서 시작된 2008, 9년 금융위기. 근데 문제는 이게 그냥 금융위기가 아니고 부동산에서 시작된 금융위기죠. 그리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부동산 산업이기 때문에 두 개가 같이 맞물려 가는 거예요. 그래서 2008, 9년에 전 세계의 부동산 시장이 모두 추락을 하면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추락을 하면서 이 부동산 PF에 투자한 저축은행들이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됩니다. 예상했던 수익이 안 나오는 거죠. 임대료 수익이.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동산 PF의 장점을 잘 살렸다면 충분히 복구 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PF는 본질적으로 각 사업을 따로따로 분리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요거만 그 손실이 나면 되지 다른 게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당시에 저축은행들이 부정부패가 심했다. 알고 보니까 한창 PF 투자를 하던 그 붐이 일어났을 때 이제 이런 경우가 많은 거예요. 이제 저축은행이 이제 어떤 회사에 부동산 PF에 투자를 하기로 했는데 알고 보니 이 저축은행의 오너의 아들이 여기 사장이야. 뭐 이런 경우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는 사실은 이게 그냥 객관적으로 이 부동산 PF의 위험과 수익을 적절히 평가해서 투자 결정을 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식한테 부를 전달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활용이 된 경우가 있었다. 뭐 그 외에도 이제 뭐 어떻게든 연결고리가 있거나 그리고 여기서 손실이 발생하면 그거를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손실을 감추기 위해서 회계 부정으로 이어진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결국 이제 부산저축은행을 시작해서 거기서부터 이제 사람들이 어느 순간 야 이거 괜찮은 거 맞아? 하고 예금자들이 돈을 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은행업의 기초에서 배웠듯이 은행업은 신뢰로 유지가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빼기 시작하면 이것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저축은행에서 돈을 빼는 사태로 이어지고 그것이 정말 그 문제가 되는 상호저축은행뿐만이 아니라 열심히 건실하게 잘하던 상호저축은행에도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다수의 상호저축은행이 한꺼번에 망하는 사태가 발생을 하게 되고 결국 금감원과 예금보험공사가 나서서 예금보험공사는 인출을 금지하는 이제 그 명령을 내리고 그래서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을 보관을 해라. 그리고 금감원에서 그 검사를 파견해서 조사를 해봅니다. 그랬더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정 행위들이 발견이 되었다. 그래서 그 이후 결국 사람들은 저축은행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죠. 그러면서 많은 저축은행이 파산하는 사태로 이어지게 되고 특히 그게 이제 정치권에도 연결이 됐다. 뇌물을 줬다거나 아니면 그 정치 자금으로 쓰였다거나 이런 경우가 나오게 되면서 이게 정치적인 문제로까지 연결되게 됩니다. 자, 근데 이게 참 웃긴 게 뭐냐면 역사가 반복이 됩니다. 이 코로나 19 대유행 기간 동안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각 나라의 중앙은행이 제로금리 정책을 펼쳤어요. 굉장히 팽창적인 통화 정책을 펼쳤다. 그래서 돈이 많이 풀렸고 사람들이 투자를 물쓰듯이 하는 그런 상황이 왔었죠. 그래서 저축은행도 많은 자금이 들어왔고 그거를 처리하기 위해서 또 부동산 PF 많이 투자했습니다. 또 그 시기에 지금 코로나 시기에 집값이 엄청나게 올랐죠.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수익성이 좋을 걸로 예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축은행들이 또 부동산 PF를 많이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잔치가 끝났죠. 코로나 대유행이 끝나면서 이제 중앙은행들이 다시 수축적인 그 줄이는 현금을 줄이는 이제 반대의 통화 정책을 펼치면서 자금이 또 썰물처럼 빠져나갔고 이제 그러면서 이 투자된 요 자금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그래서 지금 지난주에도 이제 몇 개 저축은행에 대해서 금감원에서 발표를 했어요. 지금 얘네는 부실 이제 그래서 이제 뉴스를 검색해 보시면은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10년 전의 역사에서 못 배우고 똑같이 또 한 거죠. 그래서 역사가 반복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우리나라의 요 저축은행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고 지금 앞으로 한 1, 2개월 내에 또 이제 그 사태가 또 상황이 더
심각해질 수도 있다. 그러면 어떤 점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느냐? 첫 번째, 금융기관은 이제 특히 그 감독을 하는 정부나 아니면 감독기관이 계속 선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살다 보면은 의도하지 않게 부실해지는 금융기관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썩은 곳을 도려내지 않으면 그게 옆에 있는 건전한 금융기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런 사태가 오기 전에 금융기관이 문제가 있다 하면은 빨리 선제적으로 얘를 뭔가 조치를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특히 대출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이 기관들은 절대적으로 대출을 해주는 대상과 좀 독립이 돼 있어야 돼요. 이제 그것도 이제 그 인터넷 전문 은행법에 정확하게 써 있는데, 아까 이제 저축은행 사태에서 문제가 된 게 사실은 이게 돈을 빌리는 애와 빌려주는 애가 연관이 있으면 객관적인 평가가 안 됩니다. 주관적으로 해주고 싶으니까 해주게 되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금융기관은 절대적으로 대출의 대상이 되는 사람과는 좀 무관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인터넷 전문 은행법에도 그게 적시가 돼 있어요. 특히 인터넷 전문 은행법은 은산 분리의 원칙을 좀 완화를 시켜준 애들이기 때문에 그 문제의 소지가 더 크거든요. 그래서 자기네 모기업과 관련이 있는 계열사에는 대출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카카오뱅크는 카카오 계열사에 대출을 못 해주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 그리고 외부적인 감시가 중요하다. 감사와 준법 감시인 제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관리, 감독, 감시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짧게 신용협동기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신용협동기구는 똑같아요. 다른 부분은 똑같아요. 여신과 수신, 대출과 예금을 해주는 금융기관인데 딱 하나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이런 표현이 들어갑니다. 공동의 유대관계가 있다. 법에 실제로 이렇게 써 있어요. 공동의 유대관계란 게 뭐냐? 뭔가 같은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유대감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너랑 나는 같이 서울특별시 시민이다. 너랑 나는 같이 AA 회사에 다니고 있다. 이런 식으로 같은 소속이 될 수 있는 사람들끼리 만든 기관을 신용협동기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네는 그 구성원들끼리 예금하고 그 돈으로 서로 대출해주는 품앗이 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자, 이제 우리가 은행과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은행은 주식회사입니다. 주식회사라는 것은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업을 자선 사업이 아니라 이거는 이 주주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창립한 기업입니다. 자, 그리고 주주가 있죠. 주주가 있기 때문에 1주 1의결권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이 주주가 있는 상황에서 이 주식회사라는 것이 참 생각해보면은 굉장한 발견인데, 주주가 있고 그 주주들에게 경영권이 부여가 된다. 내가 주식을 많이 사면 더 많은 권리를 살 수 있다라는 것은 내가 원하면 경영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돈을 모으기가 훨씬 더 쉬워집니다. 이 기업이. 내가 주주로서 투자할 이유가 생겨요. 내가 너가 돈이 별로 없으면 한 주만 사면 되지만 내가 돈이 많고 이 기업이 잘 될 거라고 확신을 한다면 100주를 사고 1000주를 사고 10,000주를 사서 이 기업의 소유를 내 것으로 가져오면 돼요. 그게 이 자본주의의 아름다운 점인데, 이제 제 박사를 같이 한 이제 제 친구가
지금은 미국에서 교수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저랑은 다르게 주식 투자도 잘하는 친구인데요. 그 친구가 강조했던 것이 뭐냐면 자본주의의 가장 아름다운 점은 내가 소비자로서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반드시 쓸 수밖에 없고 그게 터무니없이 비싸다고 생각을 한다 라고 하면은 나는 그 기업의 주식을 사서 그 상황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애플의 아이폰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러면은 야, 아이폰은 왜 이렇게 비싼 거야? 불평을 할 게 아니라 애플의 주주가 되면은 그 이익이 나한테 오는 거죠. 이렇게 누구든지 자기 자본을 활용을 해서 그 더 큰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게 이 주식회사의 매력이고 자본주의의 매력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회사 형태로 기업을 설립하면 자금을 모으기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반면에 그렇지 않은 것이 협동조합이 있어요. 협동조합은 대체로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영어로 하면은 not for profit organization. 그러면 뭐를 목적으로 하느냐? 사회적인 어떤 것을 가지고 목표로 운영이 되는 그런 기관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주주와 비슷한 개념은 있지만 대체로 고객과 주주가 일치가 되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때에 모두가 동등한 권리를 가지게 되죠. 그래서 네가 원한다고 해서 1주, 10주, 100주를 살 수가 없고 똑같이 다 같이 한 주씩만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랑 나랑 똑같이 한 표. 그러니까 굉장히 민주주의적이죠. 그 대신 사회적인 합의가 중요해지는 그런 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이 주식회사는 대주주가 무조건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의사결정이 빨라지고 효율적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돈을 버는 그 냄새는 귀신같이 맡을 수 있어요. 하지만 때때로 우리가 가끔 목격하는 것은 이 기업이 돈을 버는 것과 사회에 이익이 되는 것은 별개의 일이다. 예를 들면 환경 파괴를 해서 자기네가 돈을 번다거나 이런 일도 가능하다는 거. 하지만 협동조합은 그 사회의 구성원들을 보살피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우려가 적죠. 하지만 그 대신 사업이 잘 되기는 쉽지가 않다. 그런 양쪽에 서로 다른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은행에서 누군가 대출을 받거나 예금을 한다라고 하면 은행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은행의 최고의 전략은 뭐냐? 여러분들 조별 활동할 때 은행의 입장에서 최고는 가능한 대출 이자율은 높이고 가능한 예금 이자율은 낮추는 겁니다. 그러면 그 차이인 예대 금리 차가 나의 이익이 된다. 그게 좋겠죠. 근데 그런 반면에 협동조합은 서로 구성원들끼리 상부상조하자라는 걸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인 겁니다. 그래서 대출 금리 적당하게 하고 예금 금리는 적당하게 주고 하면은 된다. 우리가 적당히 유지만 할 수 있으면 충분히 우리의 목적을 달성한 거다. 그래서 은행에서 채워지지 않는 사회적으로 이제 좀 소외되는 사람들을 도와주기에 굉장히 적합한 금융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또 장점이 있는데 얘네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요. 근데 모든 나라에서 정부의 입장에서 세금을 매긴다. 세금은 이익이 있는 곳에 반드시 세금이 있다. 이게 이제 과세의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세금을 매기는 거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누군가 돈을 벌면 거기에 세금을 매긴다예요. 근데 역으로 말하면 돈을 안 벌면 세금 안 내도 되죠. 그러면 얘네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거둘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이런 협동조합은 세금을
안 내도 됩니다. 그러면 그만큼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더 그만큼을 사회 구성원들을 위해서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자율들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대출 받는 사람 입장에서 내가 자동차를 사고 싶어서 대출을 받는다. 은행에서 대출 받으면 요 회색 이자율을 적용을 받습니다. 하지만 신용협동기구에 가서 대출을 받으면 그거보다 적게 이자율이 낮아지죠. 또 예금을 할 때도 은행에 가서 예금을 하면 사실상 이자율이 굉장히 낮다. 그렇지만 신용협동조합에 가서 하면은 내가 훨씬 더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은 원래 은행의 수익은 여기와 여기의 차이, 이 넓은 만큼이 은행의 이익인데 신용협동기구의 이익은 그거보다 줄어들죠. 하지만 그거에도 만족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신용협동기구의 설립의 목적상 이제 사회 구성원들을 위한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얘네는 받아들일 수 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한 가지만 포인트를 해드리고 싶은데 이제 이 은행의 재무상태표를 봤을 때 부채와 자기자본 항목을 보면은 굉장히 큼지막하게 디퍼짓, 예금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특이한 게 뭐냐면 shares 슬래시 디퍼짓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 신용협동기구에는 내가 돈을 맡기면 나는 이 주주이자 예금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분리가 된 게 아니다. 나는 이 신용협동기구의 주인으로서 예금을 하는 거다. 이제 그게 분리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저도 얼마 예전에 이제 우리 학교에 부임을 하면서 우리 명지대학교 새마을금고에 가입을 했는데 그 이후로 매년 한 번씩 그 총회에 오라고 이제 연락이 옵니다. 왜냐하면 저는 예금만 한 게 아니라 예금을 하면서 그와 동시에 새마을금고의 주인의 자격도 얻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참여를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것이 신용협동기구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신협, 이제 신용협동, 신협, 협동조합, 그리고 새마을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존재를 해서 이제 은행이나 저축은행에서 채워지지 않는 부분을 채워주고 있습니다.